잠들기 전 듣는 세계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로마 제국을 다시 세우려 한 마지막 황제. 서기 527년. 비잔틴 제국은 새로운 황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유스티니아누스. 그는 단순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다시 세우려 했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유럽은 게르만 왕국들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강력한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국을 더 강하게 만들려는 황제가 등장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비잔틴 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제국을 재정비하고 법을 정리하고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비잔틴 제국은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비잔틴 제국의 황금기를 만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이야기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황제의 등장. 서기 527년 비잔틴 제국은 새로운 황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유스티니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이전 황제였던 유스틴 1세의 조카였습니다. 유스틴 1세는 군인 출신 황제였고 비교적 늦은 나이에 황제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유스틴 1세는 자신의 조카였던 유스티니아누스를 후계자로 선택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학문과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후 그의 통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비잔틴 제국은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중 하나였고 경제 역시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미 사라졌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제국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큰 계획이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탈리아, 북아프리카, 스페인 지역은 게르만 왕국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을 다시 정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군대를 강화하고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재정을 안정시키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는 유능한 인물들을 등용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벨리사리우스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이후 비잔틴 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지도자 중 하나가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천천히 제국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잔틴 제국은 이제 가장 강력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농민 출신 황제의 시작.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한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귀족 가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왕족 혈통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발칸 반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의 북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알려진 타우레시움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도 변방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가문 역시 평범한 농민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삼촌 유스틴이었습니다. 유스틴은 젊은 시절 군인이 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떠났습니다.
그는 문맹에 가까운 상태였지만 군인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군 생활을 하며 점차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황제 근위대 지휘관이 되었고 서기 518년 뜻밖에도 황제가 됩니다. 유스틴 1세의 황제 즉위는 당시에도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민 출신 군인이 제국의 황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카였던 유스티니아누스를 콘스탄티노플로 불러들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때부터 황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법률, 행정, 군사, 정치, 외교, 모든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그는 법률과 행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점은 이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는 역사적 업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스틴 1세는 점차 나이가 들며 국정 운영을 유스티니아누스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은 유스틴 1세 말기의 국정 운영은 유스티니아누스가 담당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서기 527년 유스틴 1세가 사망하자 유스티니아누스는 황제가 됩니다. 이 순간 비잔틴 제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농민 출신 가문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황제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곧 제국 전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황후 테오도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이야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후 테오도라입니다. 테오도라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서커스 경기장에서 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히포드롬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테오도라는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배우와 무용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배우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성 배우는 더욱 낮은 신분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황제와 결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문제는 법이었습니다. 당시 법률에서는 귀족이 배우 출신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테오도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은 당시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오도라는 단순한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됩니다. 특히 이후 니카 반란 때 테오도라의 역할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테오도라가 없었다면 유스티니아누스의 통치는 초기에 끝났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녀는 강력한 황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비잔틴 제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됩니다. 황제의 야망.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즉위와 동시에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부활. 서로마 제국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동고트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북아프리카는 반달 왕국이
스페인은 서고트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지역들이 모두 다른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계획은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전쟁이 필요했고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제국 내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행정 체계를 정리하고 군대를 강화하고 재정을 확보합니다. 또한 그는 유능한 인물들을 등용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벨리사리우스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은 이후 유스티니아누스의 가장 중요한 군사 지도자가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제국의 운명을 바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니카 반란의 시작. 서기 532년 콘스탄티노플에서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니카 반란이었습니다. 이 반란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제국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대규모 반란이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에는 블루와 그린이라는 두 개의 주요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경마 경기 응원단이었지만 점차 정치 세력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세력은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몇 명이 체포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세력이 함께 반발합니다. 그리고 니카, 승리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이 구호는 곧 반란으로 이어집니다. 군중들은 거리로 나와 건물을 불태우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반란은 그의 통치를 끝낼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황후 테오도라였습니다. 제국이 무너지기 직전의 순간 서기 532년 콘스탄티노플은 점점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니카 반란은 단순한 시민 폭동이 아니라 황제를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반란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히포드롬에서 시작된 갈등은 곧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고 분노한 군중들은 황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거리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상점과 건물들이 불타기 시작했고 도시의 중심 지역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반란 세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하던 관리들조차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란군은 황제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실제로 반란 세력은 새로운 황제로 지목할 인물까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반란이었습니다. 황궁 내부에서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반란군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군대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측근들 역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황제에게 콘스탄티노플을 떠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도망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황제는 도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수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고 반란군은 점점 황궁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통치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무너지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통치 역시 끝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황궁 내부는 침묵 속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고민하고 있었고 측근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황후 테오도라였습니다. 황후 테오도라의 결단. 황궁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긴박했습니다. 황제와 대신들은 탈출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반란이 성공하면 황제의 생명 역시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신들은 황제에게 콘스탄티노플을 떠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때 황후 테오도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황제의 자리는 가장 훌륭한 수위입니다. 이 말은 역사 속에서 매우 유명한 말로 남게 됩니다. 그녀는 도망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황제가 도망치는 순간 제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테오도라는 상황을 매우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황제가 도망친다면 반란군은 즉시 새로운 황제를 세울 것이고 유스티니아누스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반격할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말은 황제와 대신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을 고민하던 황제는 다시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던 장군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벨리사리우스 장군과 문두스 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반란군이 모여있는 히포드롬을 향해 이동합니다. 당시 히포드롬에는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란군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제국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는 히포드롬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됩니다. 짧지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반란군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군대의 공격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반란군이 사망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약 3만 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니카 반란은 진압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가장 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그의 통치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하기야 소피아의 탄생. 니카 반란이 끝난 이후 콘스탄티노플은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도시 곳곳이 불타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건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건축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었습니다. 이 성당은 단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힘과 권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최고의 건축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성당 건설을 시작합니다. 건설에는 엄청난 자원이 동원되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자재가 모였습니다. 대리석과 금 그리고 다양한 장식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537년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완성됩니다. 이 성당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거대한 돔 구조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성당 내부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성당을 보고 솔로몬이여, 내가 그대를 능가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비잔틴 제국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비잔틴 제국은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황금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로마를 되찾으려는 황제 니카 반란이 진압되고 하기야 소피아가 완성되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제국 내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재건이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습니다.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폐위되면서 서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이탈리아는 동고트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북아프리카는 반달 왕국이 그리고 스페인은 서고트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한때 로마 제국의 핵심 영토였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로마는 로마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지역들을 다시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단순히 동로마 제국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미 유럽은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들을 다시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군사력과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가장 약한 상대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이었습니다. 반달 왕국은 원래 게르만 민족 중 하나였던 반달족이 세운 왕국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서유럽을 지나 북아프리카로 이동했고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강력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들은 해군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반달 왕국을 공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전쟁을 맡길 인물을 선택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벨리사리우스 장군이었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젊지만 매우 뛰어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전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고 황제의 신뢰도 얻고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에게 제국의 운명을 맡깁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은 다시 로마 제국을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벨리사리우스 장군의 등장. 벨리사리우스는 비잔틴 제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군사적 재능을 인정받았고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신뢰를 얻으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동쪽 국경에서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에서 활약을 펼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는 적은 병력으로도 뛰어난 전략을 통해 승리를 거두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군대를 운영하는 능력뿐 아니라 제한된 병력으로도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장군을 원했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서기 533년 벨리사리우스는 북아프리카로 출정하게 됩니다. 그의 군대는 비교적 작은 규모였습니다. 약 1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전략과 빠른 이동으로 반달 왕국을 공격합니다. 반달 왕국은 예상보다 빠른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빠르게 북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했고 카르타고를 향해 진격합니다. 이 전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반달 왕국의 군대를 격파하고 카르타고를 점령합니다. 이 승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로마 제국 시절 중요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이 지역을 되찾으면서 비잔틴 제국은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승리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계획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벨리사리우스 장군은 단기간에 반달 왕국을 무너뜨렸고 북아프리카를 비잔틴 제국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이 승리는 제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점점 잃어버린 로마 제국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는 더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 전쟁의 시작. 북아프리카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다음 목표를 정합니다. 바로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부활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동고트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동고트 왕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탈리아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다시 벨리사리우스 장군에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 벨리사리우스는 북아프리카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서기 535년 이탈리아 전쟁이 시작됩니다. 벨리사리우스는 먼저 시칠리아를 점령합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 본토로 진격합니다. 나폴리와 로마가 차례로 점령됩니다. 특히 로마 점령은 큰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한때 제국의 중심이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비잔틴 제국의 통제 아래 들어온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고트 왕국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전투가 이어졌고 전쟁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쟁은 비잔틴 제국 역사에서 가장 길고 어려운 전쟁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부활을 위해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 제국의 질서를 다시 세우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단순히 영토를 되찾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국 내부를 정비하는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과 행정 체계를 정리하는 일은 그의 통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비잔틴 제국은 로마 제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법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들은 수백 년 동안 쌓여온 것이었고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법이 너무 많아 관리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정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행정 작업이 아니라 제국 전체를 정비하는 중요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는 법학자 트리보니아누스를 중심으로 법률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로마 법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며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입니다. 이 법전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법전 CODEX 학설집 다이제스트, 교과서 인스터투츠, 신법 NOVELLA. 이 법전은 단순히 비잔틴 제국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유럽법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중세 이후 유럽 국가들이 법 체계를 만들 때 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참고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로마법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전쟁뿐만 아니라 법과 행정에서도 제국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제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황제였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점점 더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비잔틴 제국은 가장 강력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북아프리카를 되찾았고 이탈리아 일부를 회복했으며 지중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콘스탄티노플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해졌고 다양한 문화가 모여들었습니다. 동쪽에서는 비단과 향신료가 들어왔고 서쪽에서는 금속과 농산물이 들어왔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세계 무역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이 도시는 점점 더 부유해졌고 제국 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도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과 예술이 발전했고 교회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그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비잔틴 제국은 군사력뿐 아니라 문화와 경제에서도 강력한 국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비잔틴 제국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황금기로 평가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제국을 가장 넓은 영토로 확장했고 제국을 안정된 체계로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게 됩니다. 전염병과 제국의 위기. 서기 541년 비잔틴 제국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콘스탄티노플에서 시작되어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유스티니아누스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염병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하루에 수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군대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농업 생산도 줄어들고 세금 수입도 감소합니다. 이 전염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제국 전체를 흔드는 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자신도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황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제국 전체에 큰 충격을 줍니다. 다행히 그는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국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전염병은 비잔틴 제국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구가 감소했고 경제가 약화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제국은 가장 강력한 시기에서 점차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황금기 유스티니아누스의 유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긴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서기 527년부터 565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거의 40년에 가까운 긴 통치였습니다. 그는 제국을 확장했고 법을 정리했고 건축을 발전시켰습니다. 비잔틴 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황제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의 통치 이후 비잔틴 제국은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 제국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남긴 유산은 매우 컸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하기야 소피아, 영토 확장, 행정 개혁. 이 모든 것은 비잔틴 제국의 기반이 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위대한 황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시대는 비잔틴 제국의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중세 세계의 시작과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은 단순히 영토 확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법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단순히 비잔틴 제국 내부에서 사용된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이 법전은 로마 제국 수백 년의 법 체계를 정리하고 하나의 체계적인 법률로 만든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 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이후 중세 유럽에서 다시 발견됩니다. 서기 11세기경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로마법 연구가 다시 시작되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다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법전은 왕과 귀족의 권력 중심 사회에서 법 중심 사회로 변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법 체계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기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민법 체계의 많은 부분 역시 로마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계약, 재산, 소유권, 상속, 이러한 법 개념들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통해 정리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즉,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단순히 제국을 통치한 황제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법의 기초를 만든 황제였습니다. 그가 정리한 법은 로마를 넘어 중세 유럽으로 이어졌고 근대 국가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세계의 법 체계에도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유산은 영토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제국을 확장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서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그가 만든 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황금기는 이렇게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잠들기 전 듣는 세계사 이야기. 오늘도 긴 역사 속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잔틴 제국 이후 이어지는 중세 세계의 변화 이야기를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